네, 독고 투자일지입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 바캘리포니아 여기 뭐랄까요, 여기가 지금 완전 선인장 밭이고요. 1시간 넘게 달렸는데도 계속해서 선인장 밭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국립공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해서 남쪽으로 멕시코 시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죽었나 보네. 사고가 났었나봐요. 어쨌든 와, 멕시코 여행을 하게 되면은 선인장은 실컷 본다는데 이미 이제 초반부터 열심히 신나게 보고 있고요. 저 키가 한 5m 넘는 선인장도 많고, 그리고 낮은 키의 선인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식생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9시간 정도 운전해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아마 9시간 운전이 힘들 것 같고, 해가 지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더 운전해서 어딘가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호텔을 잡아서 숙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많이 속는 이야기들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특히 중국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 경기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2월 달쯤에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 없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은데 노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리오프닝 효과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수많은 실업자들이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기업들을 단속을 시켜 왔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시진핑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거든요. 부패척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정적이라든가 다른 세력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싹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의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감원을 해왔었고,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몸을 약간 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정말 큰 문제긴 해요. 뭐 부동산이 문제라는 얘기는 뭐 5년, 6년, 7년, 8년, 한 2015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부채를 통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란 나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특히 이제 중국이란 나라의 이제 GDP의 20%가 부동산 경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계속 살리면서 이제 고용도 늘리고 전체적인 부를 이제 증대시켰던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거의 이제 100대 기업의 80%가 부도나서 이제 사라지거나 인수합병을 당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건설사들이 많이 이제 망했고, 지금도 그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 멍이 이제 다 가시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에 불을 지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팬데믹 때 직격탄을 맞기도 했었고, 지금도 부동산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비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GDP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중국인들이 돈을 아껴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리오프닝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많이들 소비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인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중국인들은요, 위기가 닥치면요 돈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를 잘 믿지 않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수많은 외침도 있었고, 정권도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이들은 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쌓아두는 습성이 있어요. 저축률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높았다가 낮아졌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막 돈을 막 왕창 쓰고 그러진 않아요.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효과라는 게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거의 이제 2년 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봉쇄라면 봉쇄라는 게 한국에 있었는데, 이게 뭐 끝났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막 백화점 가고 막 극장 가고 막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중국인들은 더 사려요, 몸을. 지금도 해외여행 있다 보면은 중국인들이 아직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온 사람들 보면은 마스크 쓰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해외여행을 나갈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소비가 급격하게 이렇게 진전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재 소비를 많이 했어요. 팬데믹 기간에 차도 많이 샀고, 뭐 오디오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이런 내구재 소비,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쓸 수 있는 이런 내구재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명품도 많이 샀었거든요. 팬데믹 때 명품 정말 많이 샀어요. 그래서 팬데믹 때 명품주들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르노 회장의 재산이 전 세계 그 9호 1위를 막 찍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팬데믹 때 아주 없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뒤로는 지금 자동차 같은 것들 소비가 좀 위축이 됐어요. 내구재 소비가. 그 이유는 팬데믹 때 그런 것들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그런 소비도 줄고, 외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리오프닝 효과라는 거는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었고, 제 이야기대로 올해 지금 상반기가 이제 다 됐잖아요.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없었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증권사 사람들이 리서치에서 예수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금이 많아지는 거는 증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꽂히느냐, 증시에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또 증시가 꺾이거나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있으면 다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액션으로 들어간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리오프닝 효과라는 게 없어요. 중국은 공급 과잉의 나라거든요. 인력도 너무 많고, 노는 인력도 덕분에 너무 많고, 공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중국에 노는 그 아파트가 1억 채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피스도 상당할 거예요. 왜냐면 재택이라든가 이런 IT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제가 지금 중국을 안 간 지가 벌써 지금 4년이 됐기 때문에 가서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2019년도만 하더라도 상해라든가 이런 도시들, 이런 데만 보더라도 공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심에서 조금만 빠져나와도 비어있는 빌딩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오프닝 효과, 이런 것들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이런 걸 마케팅 포인트로 하는 사람들, 이런 정말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부한 노동력과 젊은 인구, 활동적인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GDP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되게 같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증시라는 거는요, 그 해당 국가의 부가 넘칠 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그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뭐랄까 성숙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적어도 1만 불 이상의 1인당 GDP가 돼야지 증권시장이 조금씩은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이란 나라가 80년반 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뭐 5,000불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80년대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뭐 기하급수로 막 이렇게 막 폭등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트로이카라고 해서 한때 확 올랐다가 막 이렇게 꼬꾸라진 적은 있었죠. 근데 비로소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1만 불 넘고 2만 불 넘고 3만 불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뭐 그 뒤로도 지금 2000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내수 금융시장이 올라가려면 그 나라의 부가, 국민들의 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지 내가 부동산도 사고 주식시장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머징 시장이 선진국 시장을 앞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머징 시장이 선진 시장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GDP 자체는 이머징 시장들이 많이 올라가긴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풍부한 노동력과 그리고 젊은 인구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믿지 마십시오. 옛날에 브릭스 펀드가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채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시장을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 때문에 더 많이 깨졌죠.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 국채,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는 해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시총이 얼마 된 줄 아세요? 10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시총의 50%에서 70%까지를 누가 차지하냐면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돈이 좀 있고 이러면 베트남 주식시장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거를 베트남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리스키한 시장이에요. 게다가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이머징은 굉장히 환율에 취약하거든요. 한국이 90년대 이머징 마켓이었잖아요. 환율에 얼마나 취약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 IMF 터지기 전에 태국 바트화라든가 멕시코 페소, 그리고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막 계속 쥐어 터지면서, 그 전에 이제 러시아도 루블화가 터졌었죠. 모라토리엄 생기고. 한국도 원화가 완전 폭락했잖아요. 거의 2,000원까지 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외생 변수 때문에 나라의 환율이 굉장히 많이 쥐어 터지는 게 바로 이머징 시장입니다. 근데 이머징 투자를 하신 분들은 환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증권사의 프랍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수들이죠. 증권사 고유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라든가 채권 투자를 하는 그냥 트레이더들, 선수들이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하나 사잖아요. 뭐 미국 국채든 뭐 회사채든 뭐 다른 나라 채권이든 이런 거를 사요. 제가 여기 있는 지금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국채를 사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한 적어도 5, 6% 이상, 7%인가 이 정도로 굉장히 고금리인 채권이었거든요. 그런 채권을 사게 되면은 뭘 하냐면 선물이라든가 옵션 시장에서 해당 통화에 관련된 그 옵션이나 선물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샀던 그 채권 분량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멕시코 페소에 대한 그런 통화의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멕시코 페소가 주는 그런 그 채권 이자라든가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채권 가격 변동, 이런 것은 맞출 수 있도록, 거기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인하게 채권만 그냥 딱 사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죠. 왜냐면 통화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의 그 변동성이라든가 통화의 방향은 정말 예측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는 따로 해지를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하죠. 무턱대고 이제 통화는 신경 안 쓰고 해당 국가의 이제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시하게 해월화가 폭락을 했지만 특징이 안 돼 있는 채권들을 사서 엄청난 큰 피해를 사람들이 많이 봤죠. 거의 반토막 이상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해월화가 해지가 되는 그런 브라질 국채도 많이 나왔죠. 그런 경우에는 해지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되는 채권에 비해서 수익률이 뭐 1% 정도, 2% 정도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지가 안 되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12%의 수익률을 준다 하면은, 해징이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11%, 10% 이렇게 좀 낮은 그런 수익률을 줬었죠. 지금은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10%, 뭐 9%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리테일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베트남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동남아 이머징 시장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태국 바트화라든가 베트남 동이라든가 필리핀 페소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샤리아법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 채권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세팅이 어려워서 저도 기관 매매를 할 때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증권사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 뭐가 있냐면요. 약간 팀킬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증권사 직원이 이제 추천하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과거 수익률, 뭐 적어도 1년 정도 수익률이 좋은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실 때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증권사에서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걸 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프로모션을 어디서 거냐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리테일 쪽에 있는 상품 뭐 기획부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이제 프로모션을 걸거든요. 근데 거기서 프로모션 걸 때 어떤 걸 거냐면은 타사가 지금 팔고 있는데 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품, 그런 것들은 그냥 묻어가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슈가 된 상품들, 뭐 명품이 뜨고 있어서 뭐 명품 그런 펀드, 그런 명품 주식 이런 게 뜬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추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베트남 펀드가 요즘에 되게 좋아. 그래서 이제 베트남 펀드를 추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실 때 과거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약간 버블이거든요. 대신에 어디 소외된 종목들 있잖아요. 소외된 금융상품, 소외된 뭐 원자재,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면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접근이긴 한데 대체를 보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 프로모션을 거는 거를 증권사 직원이 샀는지 안 샀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왜냐면 정말 좋은 상품이면 자기도 가입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프로모션을 위해서 뭐 제가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할당이라는 게 떨어지거든. 이런 펀드가 나왔는데 너 뭐 1억씩 2억씩 팔아라, 이렇게 할당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내 돈 2천 3천 이렇게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팁만 잘 이용하셔도 증권사 직원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고 같이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잘 주의하셔서 여러분 자산 증식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